그 수방의 날 기념식 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행사에서 정우성 씨가 그 소방 홍보대사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었는데 제가 오징어가 됐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셋이 앉아있는 중에는 제일 정우성. 그, 각도, 아니, 저기, 내가 좀 헷갈리는데. 이 두 인물의 양철호가 이제 이렇게 처음 마주해서 그 경계와 두려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질감을 느끼면서 교감으로 흘러가는 그런 감정선의 그 흐름에 굉장히 공을 들인 느낌이 들어요. 그런 어떤 그런 감정선을 어떻게 이제 그 흐름을 잡으시려고 구상하셨는지를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북한 그 1호를 지키는 최측근 정혜원과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어떤 직업적 특성, 여기에 대한 그 설정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처음 잡자마자 서로 이제 총부리부터 겨누는 엄철호가 이제 곽철호한테 총부리를 겨누고 이제 곽철호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통해서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총을 겨누고선 서로 이제 포로로 잡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오히려 표현님께 나중에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아주 짧긴 하지만 예. 그렇게 잡고 실제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포로로 잡힌 엄철호를 데리고 이제 곽철호가 가다가 두 가지 동촉점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지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는 가장이다라는 것과 모든 가장들이 똑같이 이제 자식 문제, 뭐 가정사 문제로 좀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이 열려가고 또 이제 뭐 같은 음식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이제 식사를 통해서 이제 어찌됐든 식구가 된 거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친구구나. 고민도 같고. 예. 근데 이제 정말 공교롭게도 너무나도 큰 사건에 휘말려서 그렇지. 그렇게 돼서 그래서 둘이 어찌 보면 처음에는 서로 이용을 하죠. 그렇죠. 잘 됐다 네. 싶어서 뭐 얘 데려가면 이제 정치청국장이랑 바로 얘기할 서로 수 필요한 걸 얻으려고. 네, 그래서 데리고 가고 저쪽은 이제 어찌됐든 나만이 그럼 치료는 잘 해주겠구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뭐 관계지향적인 관계가 아니고 둘은 그렇죠. 서로를 이용하다가 서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관객분들도 그렇고 두 배우분도 그렇고 어쨌든 이름이 같다라는 그 우연이지만 또 운명. 사실은 너무나도 큰 우연이 있는 게 이제 1호를 데리고 온 병원이 하필 이제 전처의 병원이었다라는 우연이 큰데. 너무 우연히 반복되면 약간 좀 이렇게. 그래서 저도 자수를 먼저 합니다. 우연이 겹쳐서 이건 운명 아닌가라고 제가 먼저 자수를 해버리니까 관객분들이 좀 봐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영화의 전체 맥락에서 그게 지나치게 의도적인 우연이 반복되면 짜증이 나는데 흐름상 전혀 무리가 없이 잘 흘러갔어요. 그 직업적인 특성도 잘 맞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정혜영과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내놓은 그 특별한 의도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곽철우라는 캐릭터가 네. 기본적으로는 유능한 속물. 그렇죠. 예. 뭐 자식한테도 뭐 사가줬다는 얘기 들어. 그래서 뭐 기분 좋게 이제 하하 웃으면서. 프로죠, 프로 한마디. 예. 자기의 어쨌든 정치적 스탠스보다는 자기의 자기 직업적 특성. 네. 외교 안보라는 게 어차피 외교라는 게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적당히는 자기의 소속의 이익의 극대화도 통하면서 가는 캐릭터로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 보시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두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무의식,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개의 무의식을 이제 하나씩 반영하신 분들이고 또 어찌됐든 약간의 정치적 스탠스는 그냥 한 분은 진보고 한 분은 보수다라는 건 깔긴 했습니다. 그거를까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객들이 느끼는 것도 각자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곽철은 어쨌든 보수 정권 휘하에 있는 그래서 보수적 생각에 오히려 충실한 캐릭터로 놔야 제가 좀 빨갱이라고 욕을 덜 먹으면서 영화를 여러분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도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우성 닮으신 표현님은 이제 범죄 심리학적으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두 캐릭터의 심리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감독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엄철호라는 캐릭터는 그 가족과 헤어질 때 보면 들어가라고 이제 뒤도 안 물론 이제 사이드 밀러로 살짝 보지만 이렇게 절제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고 그러다 이제 개성공단에서 얼떨결에
그런 일을 당하고 1호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굉장히 그 불안감에 휩싸이잖아요. 곽철호도 이제 뭐 굉장히 여유 있는 척은 하지만 엄청난 일에 그 당황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계속 전한다가 서로가 교감하게 되는,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여는 그런 심리적 전환점이 어떻게 풀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런 어떤 포인트랄까요? 우선 그 엄초루라는 인간은 존재는 이렇게 그 감독님이 뭐 따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네. 관계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 혹은 한민족, 우리 땅에서 살아온, 특히 뭐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남자 대부분 그렇거든요. 속마음 잘 드러내지 않고 표정 관리하고 됐다 말 못나 뭐 이걸로 끝내고 말도 저하고 제 아들하고 앉아서도 하루 종일 아무런 그 문제도 없는데 한두 마디 말고는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제 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뭔가 이 자본주의적인 그 경쟁과 출세, 금전 이런 것은 때묻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공화국, 자기가 배우고 교육받고 신령화된 그런 그 국가와 지도자와 뭐 여기에 대한 충성 이걸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그런 공직사회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컸고 네. 저희 부친도 그랬고 그냥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곽철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우리의 어떤 모습들, 기업화된 모습, 그리고 공직사회 중에서도 주로 정치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줄타고 그런 이제 캐릭터인데 그도 결국 그 마음 하나에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보다는 우리 전체의 운명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그 어쨌건 그래도 뭐 북에서 살고 남에서 살고 여러 가지 차이고 적대적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딱 풀어지는 계기가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먹는 거 아니겠느냐. 서로 묘하게도 한 사람은 오른손잡이 한 사람은 왼손잡이로 수갑을 차면서도 같이 식사가 가능한 그리고 같은 네. 국수를 먹으면서 상당히 그 이상하고 나와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어떤 식성을 갖고 있는 동질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예. 그 공통점이 있구나. 같은 곳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생기지 않나 싶어요. 잔치국사는 제가 다음 질문으로 준비했는데 미리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그리고 바로 이제 수갑을 푸는 게 나오죠. 그렇죠. 수갑을 풀면서 마음의 빗장이 허물어지고 신뢰라는 것, 라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그 지금 표현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흐름을 그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버디무비 같은 두 남자의 우정을 그린 영화 같은 그런 또 느낌으로 이제 맛이 형성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독님이 그런 식으로 맥락을 잡았어도 배우들이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두 배우한테 어떤 가장 디렉션에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일단은 뭐 아마 전 세계 모든 40대 남자들이 가진 가장 큰 고민, 외로움에서 두 분 다 출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엄초루라는 캐릭터는 뭐 영화를 보셨으니까 사실 시한부 인생이고 자기가 이제 죽으면 이제 가족들은 그래서 심지어 자기 고통을 덜어줘야 될 진통제마저도 팔아서 가족들을 이제 유지해야 될 정도의 막힌 인생이었고 이 미션을 받은 이유도 사실은 뭐 공화국 만세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가족들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온 케이스고 곽철호도 뭐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뭐 지금 30%가 제가 알기로 도심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일에 쫓기다가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고 가족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신은 어찌됐든 정치적 스탠스에 밀려서 지금 이제 오히려 이렇게 술 먹고 한탄만 하는 네네. 그런 그 외로움을 일단 두 배우한테 요구를 했고 똑같이 요구한 거는 이제 좀 서로 남북을 적합하게 바라보려면 조금 두 분 다 순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엄초루도 조금 무직하게. 네. 곽도원도 제가 부탁드린 건 이제 소년의 모습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어요. 소년 같은 모습에 너무 이제 곽 배우님께서 잘해주셔서 그래서 아마 두 분, 관객분들께서 두 분이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게 부드럽게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양우석 감독,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감독의 영화냐 배우의 영화냐 이렇게 영화 기자로서 이렇게 뭘 이분법적으로 분석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근데 이 영화는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틀을 잡아놓고 배우가 그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헐헐 날아준 영화인데 그 두 배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어찌됐든 그 몇 개월 정도 이제 촬영이라는 여정을 네. 하는데 아무래도 배우분들이 조금 이제 캐릭터에 몰입하면 본인들도 처음엔 어쨌든 캐릭터 잡을 때까지는 좀 고생을 하시지만 잡히면 서로 이제 안심을 하시고 저 역시도 좋은 예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곽동원 씨는 특히 뭐 진짜 딱 맞춤형 옷을 입고 막 신나게 놀아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우성 씨도 굉장히 약간 그동안 정우성 씨라는 배우한테 약간 이렇게 좀 우려했던 부분을 싹 날려버린 정확하게 자기 캐릭터를 잡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청와대,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면서 청와대 직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지금 직체가 없어졌죠. 이제 지금은 이제 국가안보실에서 외교통일 정책 보좌 기능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외교안보 수석이 뭐 미국 그 CIA 지부장도 수시로 만나고 중국 국가안보국 사람도 만나서 고급 정보를 막 그냥 쥐락펴락하고 이러는데 영화 속의 그 외교안보 수석의 어떤 그런 그 큰일을 닥쳤을 때 대응하는 전략 같은데 얼마큼 사실적으로 다가오셨나요? 글쎄요, 뭐 제 분야는 아니라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선 뭐 전략 전술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뭐 CIA나 네. 일본의 내각조사국이나 뭐 중국의 같은 그런 경우가 사실 뭐 상당히 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돌아가는 상황이나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예를 들어 이제 그 1호 사망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CIA에서도 받고 중국에서 받아준단 말이죠. 그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감독님 어떻게 설정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허위인 줄 알면서도 서로 간에 그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어쨌든 이쪽에서 급박하고 이걸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있을 테니 그리고 뭐 소스에 대한 진정성이야 그 진위 여부는 그 소스 자체에 있는 것인데 메신저 얘기는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서로의 그동안 신뢰관계를 통해 거래관계를 통해서 그 정보 이 사람에게 온 것은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게 사용됐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리얼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마지막 단계에서 폭격을 하느냐 마느냐라든지 그러한 그 외교안보 실장 개인이 대통령을 움직이고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인 미국과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여낼 수 있냐 한 사람이 크로스 체크가 반드시 있어야 거거든요. 국정원 기무사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영화니까 물론 그것도 영화적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고 네. 그분도 사실은 이제 그 배우의 역량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걸 관객들한테 이해시키느냐. 그렇죠. 들키지 않고 그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이럴 것이다라고. 그렇죠. 네. 아까 이제 그 잔치 흡수 얘기를 미리 살짝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영화 속에 뭐 짜장면이나 특히 라면, 먹방 장면이 나오면 끝나자마자 이제 오늘도 보면 집에 가서 지금 소면 끓이실 분들이 여기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영화 끝나자마자 집에 전화해서 국수 삶아. 그 정도로 하여튼 막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면에서 수갑을 풀고 옆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기억해 보세요, 다시. 두 철우가 편하게 얘기하고 마음을 열고 소통할 장면에서는 마주보고 있지 않고 항상 나란히 앉아있단 말이에요. 차에서도 그렇고, 국수에서도 그렇고, 또 그냥 털퍼덕 땅바닥에 앉아있어도 그렇고. 저희들은 약간 이렇게 좀, 남자들 둘이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앉으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일종의 감독님이 의도하신 설정인가요? 이게 이제 둘의 이제 서로 관계를 네. 관계가 이제 결말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마주 앉을 때 저희 영화에서 거의 둘이 마주 앉지는 않나요? 그렇죠. 계속. 오히려 마주 앉을 때는 항상 이제 적대적이었던. 그러니까 뭐 위원장 동지 뭐 어디 있어? 뭐 상태는 어떻어? 이렇게 항의하거나 뭐 왜 우리한테 그래? 뭐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가 의외로 많이 이제 감춰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라리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조금 이렇게 이 영화에서 이제 당선인도 한번 말하지만 이익의 눈으로도 좀 봐봐라. 어떻게 보면 두 철우는 사실 이익의 눈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한 명은 이제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겠지. 한 명은 이렇게 하면 우리도 좀 껴서 좀 이제 그 남북 대화에 좀 들어갈 수 있겠지. 사실 이제 이 이용의 면으로 같이 봤기 때문에
둘이 사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데 그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결국은 서로 보고 싶었던 그것이 결국은 같은 것이었다. 예, 그런 거를 조금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는 이게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차라리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스탠스가 애매모호하다면 차라리 그것도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예, 뭐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되게